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 빈 배소빈입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공식 행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요. 감염자가 폭증하는데 의료 방역은 전무하고 무조건적인 봉쇄와 민간 요법만 들이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준비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독재 정권의 참 개탄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심각해 보이는 북한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북핵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태호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선 때 뵙고 지금 몇 달 만에 다시 뵙는데요. 이 대선 때 현장 뛰시면서 뭐 정말 한국 대선 처음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뵈면 뭐 랩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참 열심히 뛰셨는데 감회가 지금 어떠십니까? 대선 끝나는데. 저는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과연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정당이 정권을 다시 잡을 일이 있을까. 네. 그때 뭐 20년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맞아요. 눈에 캄캄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하고 나가고 보니까 야, 2년 만에 이런 날도 이렇게 빨리 오는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 이 교체 주기가 대단히 지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라지고 있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 MC 빈께서 하나 보고 싶대요. 그때 랩도 하시고 춤도 추셨는데 찐댄스 막 추시고 하셨잖아요. 그거 한 번만 보고 싶다는데 랩이라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준비 없이 그저 갑자기 되는데 이번에는 2번 1세 2번 찍어 이겨내세 2번만이 이기는 길 이번에는 2번 1세 2번 선거 2번 찍어 이 나라를 이어가세 2번 성열 2번 성열 요. 와, 이렇게 또 실제로 되니까 와,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아니, 너무 쉬워요. 그 전에는 어선시장 선거 때는 이번에는 2번 1세 세운 찍어 이겨내기. 그래서 한마디만 바꾸면 됩니다. 성열로 바꿨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주제 하기 전에 약간 분위기 전환을 한번 저희가 요청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시정연설인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뭐 협치 얘기도 있었고 뭐 경제 얘기 다른 얘기도 많았는데 저희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북한 문제, 대북 기업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대단히 대통령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통령님이 대북 지원 관련해서 세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두 문장이 아끼지 않겠다. 두 번씩이나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그래도 북한 주민들에게 기댈 곳, 희망이 있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 정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지난 13일 금요일에도 이 북한 의약품 그리고 백신 등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밝혔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그래서 이제 대북 강경기조를 처음에는 이제 밝히기도 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인도적인 지원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오늘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아끼지 않겠다라고 그 범주 안에는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약품, 의료 지원 다 포함시키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인력도. 그럼 인력도 보낼 수 있다. 이것까지 오늘 북한에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좀 보냈고요. 그다음에 오늘 통일부에서 이제 나온 이제 보도를 보니까 오늘 중으로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호응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서 아끼지 않겠다. 인력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통일부가 즉시 북한의 이제 대화 채널을 통해서 만나자. 빨리 협상하자라고 저는 건 대단히 우리 정부가 빠른 속도로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대선 기간 중에는 이제 선제 타격, 뭐 북한의 버르장머리 고치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인도적인 방법과 이런 강경 대응책 이렇게 좀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입장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트랙 당연하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일관성 있게 신령
네. 그리고 현실에 맞는 대북 정책을 이제 주장하셨고 네.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직접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는 연평도 포격과 네. 천안함 폭침 네. 같은 이런 거에 있을 때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이건 명백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사람이 지금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 이 죽어가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생명 이건 핵과 관계없이 네. 일단 죽어가는 생명은 살리고 봐야 한다. 인도적 아끼지 말고 차원에서.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자, 이제 이 북한의 이 코로나 네.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뭐 이 북한이 공식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것만 봐도 지금 뭐 15일엔 30만 명 가까이까지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불과 그 12일 보도까지만 해도 18,000명이었는데 18배가 폭증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전체 누진을 보면 8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말 이거보다 실제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확산세가 심각합니까? 그 우선 저는 요새 네. 욕 아예 바가지로 먹어요 사람들. 아, 왜요? 아니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네. 나이 드신 만나는마다 아니 당신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 지경이냐 하면 저한테 욕을 하는 아이고, 거예요. 네. 아이고 제가 고충이 죄송합니다.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데 네, 네. 그러면서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 보니까 네. 어제는 29만이었는데 오늘은 39만이에요. 하루에 10만 명씩 지금 네. 불어나고 가파르게. 있는데 저는 이것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북한에 지금 2,500만 그 넓은 그 곳에 정말 산간 벽지 이런 네. 진짜 떨어진 이런 곳에 그쵸. 있는 사람들까지 몽땅 발열 체크한다는 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니 그래도 가시권 또 수도 중심 네. 그야마 발열 체크할 수 있는 있는 곳. 갈 수 있는 데까지만 한 게 지금 현재까지 하루 지금 네. 10만 명씩 오늘 하루 어제 하루만 39만 명이 그렇죠. 나온다는 건데 이건 정말 북한 실정에서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와. 근데 북한을 보면 지금 발열자라고 표현을 네. 해요. 감염자가 아니라 맞아요. 확진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열만 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 발열이 안 되거나 증상이 안 나타난 실제 환자 수까지는 훨씬 네. 더 많을 것 같긴 100만 해요. 명이 넘을 그렇죠. 거다. 뭐 이런. 아주 네. 그 중요한 문제를 네. 지적하셨습니다. 왜 발열자냐면요. 북한 노동신문 자체에 이제 사진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주민들의 건강 이제 진단하는 사진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콧구멍에다 그렇죠. 치는데 콧구멍에 네. 치는 게 아니라 보건 이런 네. 의료 시설에 보건소에서도 다 발열 체크밖에 못합니다. 왜? 그렇죠. 진단 키트가 없고 없죠. 시설이 그쵸.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열이 나도 코로나 때문에 열 나는지 감기 때문인지 폐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그래서 없죠. 할 수 없이 북한은 일단 그쵸. 발열자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21세기 이 세상에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단 키트가 없어서 유전자 검사를 못하고 네. 콧구멍이 아니라 네. 바로 이 열을 가지고 발열자 정도를 통계내는 건 북한이 유일무이하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백신을 안 맞은 나라가 딱 두 나라래요. 네. 아프리카 에티레리안가 뭐 에리트리아.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 저도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네. 근데 그 나라랑 북한 딱 둘 뿐이래요. 맞아요. 야,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방역 코로나 위기를 훌륭히 극복한 네. 나라야 되는데 네. 반대로 우리로부터 불과 그러니까. 100km 안팎에 떨어져 그러니까요. 있는 우리 승용차로 달리면 네. 1시간 거리에 있는 그쵸. 맞습니다. 우리와 같은 주민들이 사는 여기에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이렇게 취약한 네, 것이 낙후된 있다니 정말 상황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백신 접종률 제로인 상황인데 네.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백신을 좀 그렇죠. 했는지 저는 안 맞을지 안 맞을지 했는지 저희도 궁금해요. 뭐 저도 궁금하거든요. 뭐 단연코 뭐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팩트 체크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추측으로 얘기할 수는 네네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뭐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마스크를 이번에 꼈지만 네. 그전에 마스크를 전혀 안 끼지 꼈죠. 않고 맞아요. 맞아요. 다른 간부들은 마스크 낀 사람들하고 엄청 이제 스킨십을 했거든요. 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필경 네. 북한 체제상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지도자의 만수무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저는 근데 그 맞았을 맞았다면 것이다. 중국 백신, 러시아 백신도 있는데 북한은 중국산, 러시아산 안 믿는다. 네. 오로지 미국산? 미제만 믿는다. 그러는데 미제만 믿죠. 네, 근데 미제나 일제. 네, 근데 그 일제는 지금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미제만 미국 믿죠. 미제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았을까요? 그렇죠. 예. 어. 왜 그런가 하면 북한이 그 코박스에서 네. 네. 그
러시아제와 네. 중국 거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건 뭐 싫다 이랬다. 아,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 맞았다면 화이자를 맞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군요. 네. 네. 북한이 말하는 미제국주의 산. 미국 제국주의.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북한의 의료 체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신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준비가 충분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뭔가면 너무나 이제 그 망상과 같은 그런 데 빠져 있다니까 언론들 자체도 지금 뭐 다 버릇됐으니까 좀 이제 막 이렇게 확산되고 나서야 지금 북한 언론들이 보도하는데 막 지금 오늘 아침도 제가 노동신문 봤거든요. 막 보도해서 또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래서 저는 이런 센스를 보면서 야, 이 정도로 결국은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가 아마 세상에 북한 받고 또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큰 소리는 엄청나게 쳐요. 맨날 고깃국에 이밥 먹는다고 맨날 그랬는데 참 이게 지금도 그런 체제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국제사회가 도와준다 또는 우리가 지금 도와준다고 오늘 제의를 했고 또 국제사회가 도와준다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과연 북한이 이걸 받을 것인가 아닌가 또 잘난 척하면서 또 거부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은 받을 겁니다. 이번에는 한국 것도 받는다. 아니 한국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특이한 게 좀 있어요.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따라 배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지도자가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중국 공산당을 따라 배우라는 건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요? 그래, 아니 당연하죠. 북한은 북한 최고 저놈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제일 우월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중국 공산당을 따라 배우라고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중국이 지금 완전히 강제 봉쇄, 강제 격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런 걸 갑자기 내가 하는 것도 다 중국도 하니까 이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지금 이런 봉쇄 조치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승기를 잡으니 이제는 중국에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라브콜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보통 일부 언론사들에서는 지금 중국의 지원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팩트 체크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의 지원 제의는 안 받는 건가요? 거기 조금 사태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은 이런 수순으로 갈 겁니다. 일단 중국, 그다음에 부족하다 할 때는 국제기구에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거도 뭐 좀 부족하다 할 때는 우리한테로 오겠는데 단번에 뭐 같은 동포니까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논조를 보면 일단 자체를 극복해보자. 뭐 이러면 지금 황당한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아침 제가 이제 그 북한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했더라고. 얼마 전에 보드나무 다리 먹으라고 해서 오늘 한국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이게 뭐냐 21세기인데 오늘 아침 노동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해열제를 먹고 항생제를 먹지 말아라. 그러고 지금 그리고 왜 항생제를 먹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높이 날 때 모르고 항생제를 쓰면 오히려 유기체를 손상시킨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항생제 과다 복용과 많이 관련돼 있다. 그런 해열제를 써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오늘 급하긴 급했구나 하는 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건 좋지만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 38도 이상 가면 코 구멍을 이제 물로 자주 세척하고 뭐 그다음에 레몬이나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과일을 많이 먹으세요. 기침나면 꿀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북한 실정상 집에 그렇게 레몬이나 비타민 C 과일을 쌓아놓고 우리도 집에 레몬은 잘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약간 중세식 민간요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주민들이 이런 지침을 잘 따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의하면 어제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북한 검찰서 소장, 우리 말하면 검찰청 청장이죠. 검찰청 청장을 비판하고 질책했더라고.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아니 코로나 이거 보건의원인데 갑자기 보건장관을 데려다가 줘야지 왜 갑자기 검찰이냐. 이건 뭔가면 약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은 약품에서 이럴 때는
사재기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네. 불법 유통이 지금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당에 그렇죠, 약은 그렇죠. 북한에는 이제 장마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장마당에 가서 해열제, 항생제를 대량 자기 있는 걸 다 깡그리 당겼다가 또 풀고 하는데 왜 검찰이 그걸 가만히 있느냐고 어제 회의에서는 아예 적였더라고 검찰. 정말 웃기네요. 이럴 때 검찰을 한다는 게. 그 검찰총장 그 친구 목이 붙어 있겠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비슷하네요. 무조건 잘못하면 검찰총장. 나가보고 안 되면 검찰총장이네. 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버드나무 가지를 다려 먹죠? 이거 버드나무 가지가 무슨 효능이 있나요? 저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버드나무 가지는요. 이거 실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대 에집트나 그리스 같은 데서도 그때는 신약이 개발되기 전에 버드나무를 많이 다려 먹었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실제 아스피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스피린도 원료가 버드나무에서 나와요. 네, 엄청난 해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도 진짜 일제 때 20년대 30년대 열이 나면 버드나무를 다려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분들은 그런 민간요법을 아직도 쓰고 있는 거군요. 근데 지금 해열제나 마스크 이런 게 북한 사회에 있긴 있나요? 대단히 극히 양이 적은 양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와야 바닥에 났죠. 어제 김정은이가 직접 약방에 나갔더라고. 그죠. 1호 약품을 냈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처해. 아니 어느 나라가 다 제 건데 무슨 자기 집에 있던 1호 약품을 냈는데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게 이거 북한에 진짜 없던 일이에요. 기부 문화가 생겼어요. 기부. 김정은이 자체가 약을 자기 집 걸 가지고 와서 본부당에 바치면서 간부들 보고 너희도 다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래서 뭐 신문에 보니까 간부들이 집에 있는 약 다 내.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처럼 있는 사람이 몸 살면서 약을 내놓는 무슨 기부 문화가 또 지금 없던 일이 진짜 많이. 우리 옛날 금모으기처럼 약 모으기가 있나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아주 특이한 게 김정은이가 전쟁용으로 비추겠던 약을 풀고 있습니다. 전쟁용 약까지. 그래서 뭐 말은 전쟁용이라고는 안 했는데 비상시를 대비해서 있던 약을 풀겠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군인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보건 인력이 투입해가지고 이 모든 약을 전국의 약방에 이제 빨리 날라라. 그러면서 어제도 또 비판했더라고. 왜 약을 빨리빨리 날라다가 각국 약방들에다가 이제 분배하지 않느냐. 뭐 있어야 날르죠. 근데 전쟁 창고에는 조금 있긴 있어요. 전쟁 창고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전쟁용으로 지금 비축해 놓은 약이나 뭐 휘발유나 식량 이걸 푼다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이건 국가가 마지막 이게 의지할 것인데 오죽 바빴으면 이것과 창고까지 열었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김정은이 쓴 마스크가 그 덴탈 마스크잖아요. 우리도 요즘 잘 안 쓰잖아요. KF94 쓰는데 아니 어떻게 최고전음이 덴탈 마스크 쓰나 하는 느낌인데 그 정도로 낙후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김정은이 쓰는 덴탈 마스크가 그나마 북한에서 지금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마스크 같은데 그래서 지금 김정은도 그거 쓰고 간부들도 보니까 덴탈 마스크 썼더라고요. 그거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K94 같은 거 좋은 마스크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드려보내죠. 주면은 써보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그렇게 덴탈 마스크를 쓸 정도면은 이제 북한의 의료 시스템 수준, 뭐 기술적 수준, 방역 체계 수준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는데 사실 평양은 비교적 잘 돼 있지만 더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의료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 병원은 있어요. 물리적으로 병원도 있고 진료소도 있지만은 바로 의료 소모품 같은 거라든가 약이 없죠. 약이 이제 병원에 없는지는 이제 20년 이상 됐습니다. 병원에 사람만 있고 약이 없군요. 그래 의사가 처방을 뭐 주고 무슨 약을 쓰셔야 하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에 갑니다. 그래요? 다 장마당에 가서 장마당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엔 약이 없고 장마당에 있다. 그런 지가 그리고 20년이 됐다. 약이 있는 약국이 있는데 그거는 외화. 달러나 뭐 중국 원화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일반 서민들, 보통 그 주민들은 아예 그 의료 혜택을 보기가 거의 힘들겠군요. 돈이 있어야 그것도 돈이나 있어야 돈이나 있어야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고 이렇게 되죠.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급속 확산이 되면서 사망자도 이제 속출을 하고 있고 아사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럼 북한 체제가 좀 버틸 수 있을지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급변 사태 가능성은 좀 낮춰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군의 총구는 우리를 향해도 있지만 항상 북한 주민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은 전염병 지금 대동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서 대단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나오지 말라고 해요. 지금 그쵸. 이런 상황인데 아니 급변 사태가 있으려면 데모라도 하려고 항의하려고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집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급변 사태가 집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공포감을 통해서 지금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동난이 급변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그래도 집마다 한 달치 식량들은 있잖아요. 쌀도 있고 뭐도 있고 라면도 있고 그럴 텐데 북한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집에만 있어라. 그러면 그 일주일 정도 있으라 그러면 아마 굶어 죽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당도 다 이제 금지시키고 봉쇄했다고. 봉쇄했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며칠이나 더 버틸까?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서울에 살지만은 우리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며칠 버틸까 오늘 아침 냉장고를 열고 보니까 한 3일 버틸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 며칠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엔 좀 많이 비추게 나서 한 일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모든 집들 보면 북한은 이렇게 합니다. 집들에서 한 달분 식량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배급 혹은 장마당에서 쌀을 이렇게 한 달씩 30kg, 40kg씩 이게 다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처럼 떨어지면 금방 나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게 아니다. 다 집에 일정한 식량을 비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한 열흘 정도는 저는 갖고 오다. 쌀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마당도 다 이렇게 모든 이동을 다 했다면 이게 과연 며칠 버틸까라는 게 진짜 지금 저는 의문인데 정 힘들면 이번에도 김정은이 전쟁용 식량 창고를 또 열지 않을까요? 약품을 열었으니 다음엔 식량을. 근데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군대는 그럼 군대가 갖고 있는 전투 식량, 전투 약품 다 했는데 군대도 왜 집단 생활하잖아요. 거기 한번 발병이 나면 거기도 아니 난리가 날 텐데 군이 만일 이제 그럼 흔들린다. 코로나에 완전히 줄줄이. 그게 가장 이번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지만 일부 언론들이 북한 내부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보도했는데 열병식에 참가했던 부대 장교들 퇴근 못한 게 집에 못 가게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런 분대에서 발열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이 북한에서 어떤 시기인가 하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가 북한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피크 시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모내기 처리라는 건데 모내기 처리는요 북한은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14살 이상 60세 미만은 100% 다 농장에 다 나갑니다. 학생들도 다. 군도 동원되어 있군요. 다 손으로 모내기하고 손으로 강냉이 옥수수 영양단지를 심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 지금 발생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체 자기단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모내기 때문에 농촌에 나갔다면 집에 오지 못하고 그 있는 단위로 경피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태로. 그래서 아마 군대 내에서도 제 판단은 발열자가 상당히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군으로 확산되면 군인들이 먹지도 못하고 약도 못 먹고 하면 그 군인들이 혹시나 이 시위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3대째 눌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우리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뭐해도 나가서 데모하고 이런 그런 좀 DNA는 많이 이완화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내기 처리다, 열병식이다 해가지고 지금 4월 말에 코로나가 제일 나왔던 시기가 4월 말인데 발생의 4월 말에 북한에서는 인구의 이동이 완전히 피크했던 열병식, 모내기 그렇죠. 대규모 이제 인파가 동원이 되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이 코로나에 조금 자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김정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방역 체계 이거 보건 부문에서 자만하면서 이거 똑바로 일 못했다. 이번에 김정은 자체가 그렇게 인정을 했군요. 이실 짓고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북중국경도 막아놓고 이렇고 한동안 이렇게 엄격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오미크론 특히 이번에 스텔스 변이 이게 얼마나 빠른 접하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잘 모르고 방역 부문이 정말 소홀했다고 김정은 자체가 이슬 짓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면 결국
자기들이 핵무력 자랑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미에다 경고장 날리겠다고 열병식 하면서 미사일 쏘고 막 그렇죠. 자랑하다가 코로나에 완전히 된통한데 더 얻어맞 자기들이 먼저 얻어맞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이번에 김정은도 이제 상당히 놀랐을 게 네. 야, 이 정도로 빨리 이거 당황한 것 같아요. 대단히 이제 김정은도 당황한 것 같고 네. 그 당황했다는 그러한 이 모습이 네. 막 여기저기서 지금 뭐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향후 북한도 이번 기회에 네. 이 세계와 격패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 국가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이 뭐 나라를 운영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걸 아마 이번에 그렇죠. 많이 알아야 느꼈습니다. 되겠죠. 전염병이 국경을 안 넘으니까 그렇죠. 병균은 어디든 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뭐 아까 아낌없이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북한이 받을지 우리는 한다고 해도 북한이 받을지 안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면 정부로서 북한이 받을까 말까 뭐 호응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걸 보지 말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호응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이 휴전선 이남에 북한 주민만을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저 윤석열이 생긴 것처럼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습니다. 인력도 하겠습니다. 계속 해야 되고 북한에다 접촉하자, 대화하자도 이야기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하고 달라야 한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지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우리 오늘 다 알잖아요. 이제는 보드나무 뭐 이 이야기까지 나온 나라인데 백신을 줘봤자 정말 콜드 체인이 없는 데서 맞아요. 쓸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냉장실이 뭐냐면 없는데 그렇죠. 전력도 부족하고 가마도 없고 땔감도 없는 집에 야 쌀 한 자루 주겠으니 빨리 밥해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려면 결국 쓸 수 있게 콜드 체인이라든가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발전차 이거 A부터 Z까지 다 가져다 줘야 이게 가능한데 이 중에서 휘발유라든가 이거 그다음에 전기 발전차 같은 거는요. 이건 또 대북 제재 제재 대상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21일 날 정상회담 하겠는데 당연히 저는 이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 그럼 아끼지 않겠다는 건 뭐냐? A부터 Z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특수 상황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록 제재지만 이것만은 특례적으로 좀 면제해 주세요라고. 방역과 치료에 관련된 거는 좀 풀어달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왜 미국도 이번에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코로나 지원 지지하겠다. 그렇죠. 본인들이 지원 안 해도 한국이 하는 건 지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대단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좀 원하는 게 근데 또 이 쌀이나 식량, 현금 이런 걸 북한은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나요? 안 되나요? 또 다른 그 현금은 안 되겠죠. 현금은 안 되고. 그런데 뭐 식량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식량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북한이 제일 어려울 때잖아요. 북한 주민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을 때 돌아가는 뒷말이 조용한 속에서 야 그래도 이번에 우리 저 남한 덕분에 살아났어. 이번에 그래도 우리 남한 약 쓰니까 남조선 약 쓰니까 열 금방 잘 떨어지더라. 뭐 이런 말이 좀 대면 좋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남조선 마스크 좋더라. 좋더라. 약 정말 말 정말 좋더라. 뭐 주사도 좋더라. 진단 키트 정말 좋더라. 요만한 거서 탁 열고 콕 쓸 시간이니까 금방 알 수 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 그런 저언정 이런 걸 좀 북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다음 하나는 제가 끊임없이 뭐 얼마 전에 제가 국회에서 익명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또 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막 항의하시더라고요. 익명 미사일 펑펑 쏘고 핵을 개발하는 게 무슨 익명 지원이냐 뭐 이러면 막 항의하시는데 저는요 북한에 있을 때 어떤 게 좀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김대중 때 쌀 좀 먹었어. 노무현 때 비료 좀 왔어. 이런 말도 하거든요. 북한에서. 왜 그때 좀 갔어요. 갔죠. 그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야 그래도 윤석열 정부 때 제일 통 크게 모여오더라. 이래서 실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제일 생각하는 건 우리 보수 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남북관계를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많은 걸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에 뭘 식량이나 약품 주는 거는 진보 쪽 대통령이고 보수 쪽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것처럼 이게 잘못 아니었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프레임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근데 북한의 인도적 지원하는 방안에 민주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과 태 의원님 13일에 이제 북한 방역 지원하는데 공조키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이렇게 여야가 뜻을 같이 했는데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저는요 왜 김민석 복지부위원장하고 같이 했는가 하면 그분이 여당 복지부위원장을 할 때 그렇죠. 북한의 코로나 이거 보건협력 지원을 하자라고 세미나도 많이 하셨고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요, anything but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건 있으면 그대로 살려서 이어가겠다. 그래서 이어달리기 정책입니다. 이어달리기.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어달리기 정책이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코로나 협력 지원 문제를 많이 토의하고 이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김민석 의원과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야당으로부터 여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여야가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 대한 지원에 무슨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온 국민의 그런 의사를 담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우리 의원님께서 대북 특사 얘기를 하시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자 얘기하셔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유튜브 지금 촬영한 이 순간에 제 지역사무소 앞에 완전히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태영호를 북한으로 보내라. 문재인 대북 특사 웬 말이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문재인을 심판해야지 무슨 대북 특사나 이런 뭐 하면서 막 지금 이 순간도 항의하고 계시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이제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사회 대통합입니다. 오늘도 와서 국회가 협치해야 된다. 영국의 또 사례까지 오늘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북한에 뭐 가야 한다. 또 뭐 가면 된다. 뭐 이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을 끌어나가는 데서 이렇게 큰 스펙트럼을 크게 보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했죠. 지금까지 제가 전임 정부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게 문재인 정부 때도 같습니다. 대북 정책을 관할하는 사람은 측근이다. 이런 인상이고 북한에 누가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북한에 갔네 특사로 그러면 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다 이렇게 됐어요. 그 전에 또 우리 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또 다 같았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다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 측근을 보낸다 이런 정치 문화에서 좀 대담하게 벗어나서 우리 선진국들 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카터도 가고 클린턴도 가고 영국 같은 데서는 뭐 블레어 전 총리한테 뭐 중동 문제도 맡기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좀 우리 정치 문화도 이렇게 포용적이고 협치고 이런 대승적 차원에 가지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꼭 찍어서 여 사람을 가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해결된다. 이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하시고 왜 이 시점에서 양산 사저에 간 문재인 대통령을 태영호가 뭐 데리고 나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는데 실제 그건 아닌 거죠. 우리 태호 의원님 역시 통이 크시네요. 그리고 이제 북핵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마지막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북한이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 봉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국경 다 막아놓고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발병을 하면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경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처럼 모든 것이 시장 원리, 은행 원리, 금융 원리로 돌아간 나라는 쉽게 이런 게 대혼란이 옵니다. IMF 때처럼. 그런데 북한은 이런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북한식의 독특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대동란, 김정은의 공국 일의 대동란 같은 일이 나도 그 위에서 권력이 공포 정치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당장 모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90년대 후반에
대량 아사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혹시나 또 날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 그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올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미국 이제 CSIS에서 패널 토론을 했는데 거기 분들이 이제 북한 자료를 연구하고 이번에 한 10만까지도 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사망설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10만까지는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90년대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이 다릅니다. 90년대는 왜 대량 아사가 나왔는가 하면 그때는 북한의 배급 시스템이 동작하다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멈춰섰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된 현실을 보지를 못하고 국가로부터 내려올 식량은 없는데 있는 줄 알고 계속 배급소를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가만히 있다가 맥이 빠지면 죽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요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굶어 죽지 않게 제 나름대로 모의 사실이 다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게 90년대와 지금의 달라진 이제 같은 고난의 행군이라도 다르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그럼 북한의 지난주 무력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남용으로 개발한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제 발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 직전에 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도발에 나선 거 어떤 의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많은 분들이 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정치국 회의 정경을 보도하고 저녁 6시에는 미사일을 또 발사하느냐. 이건 뭐 투트랙으로 미사일은 미사일이고 코로나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도 저는 다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북한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이 지금 엄청난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북한은 외부 세계에 우리 다 죽었다고 보지 마라. 이런 거예요, 실제. 약간 허장성세가.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우리가 다 죽은 거로 생각하고 뭐 한국을 향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해서 우리 얕보지 마라. 아직 우린 버틸 만한 힘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니면 좀 이렇게 내부 결속을 위한 행동으로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까 봐 이렇게 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16번이나 쐈는데 그 쏘는 비용, 개발비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 버틸 수 있나 싶어요. 이게 북한 체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 경제가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1경제, 2경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2경제는 국방이고 1경제는 우리 인민 생활과 관련한 일반 민수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 경제에는 북한에서 모든 예산 할당이 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간다. 국민의 생명, 뭐 먹거리 이런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외교관 생활할 때 유럽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제가 유럽에서 식량을 얻으려고 엄청 다녔거든요. 그래서 뭐 치즈도 뭐 한 배 실어보내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유럽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당신네가 지금 이렇게 식량이 부족한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네 미사일 좀 적게 쏘고 그래도 탱크 적게 만들고 잠수함 만들려면 국민 먹여 살릴 거 아니냐. 이건 완전히 인재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죽어가도 이 경제는 이 경제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인민이 굶어 죽든가 말든가 군대는 군대다. 그거죠. 참 황당하네요. 황당하죠. 우리 사고를 가지고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부는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강력 규탄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윤 대통령이 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이제 개최하지 않아서 일각에서는 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보여주기식 대처는 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말이 아주 와닿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지금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군 통수권자가 정말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빨리 토해가지고 즉시에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국무위원들 다 모이게 해놓고 필요한 사람들 NSC 그게 형식이 뭘 그리 중요하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국방부가 대단히 신속히 순발력 있게 이제 대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시기처럼 애매모호하게 뭐 미상 발사체가 났다 네. 이런 표현이 이 정부 들어서는 미상도 없어지고 불상이 없어졌어요. 네. 우리나라의 불상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명백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 저는 이거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또 그리고 북한이 풍계리 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소형화한 전술핵 실험을 할 거다 이런 전망도 유력한 상황인데 이게 7차 핵실험 통해서 대남 공격용 이 전술핵 개발을 과연 할까요? 그건 할 겁니다. 김정은이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8차 당대에서 국방발전 어게인 계획을 했고 그 어게인 계획의 핵심이 결국은 전술핵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꼭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7차 핵실험을 뭐 일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딱 시점을 뭐 우리가 맞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서 핵실험도 할 것이고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로 끊임없이 북한은 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봐야 됩니다. 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딜레마한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줘야 되냐.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그래도 우리 정말 힘들어하는 북한 주민들은 도와주고 싶은데 김정은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도 도와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 근데 이제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오고 21일 날 한미 첫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근데 뭐 이번 정상회담 주제는 뭐 이미 명확해요. 북핵 문제가 제 최우선인데 근데 북한이 지금 과거 트럼프 때는 그래도 비핵화 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비핵화란 말 자체가 없고 자기는 핵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럼 이제 비핵화 협상이라는 건 이미 의미가 없어져 가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미의 대응이 전에는 비핵화 협상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그럼 핵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유럽식의 핵 공유협정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가져오자 아니면 뭐 핵우산을 명확히 하자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도 궁금해요. 우선 그 박진 지금 외교장관 청문회 때 이 문제를 꼭 집어서 물어봤거든요. 이번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의제에 전술핵 공유 문제가 들어가 있느냐 하니까 이 문제는 없다. 이 문제를 명백히 이야기하고 저는 또 아직 미국 자체가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미국이 지금 최대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는데 그 전쟁의 플러스 알파로 지금 뭐에 있는가 하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금 나토에 들어가요.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 어떡할 것인지 결국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도 나토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전쟁이 러시아가 지금 무력 행사를 하고 지금 러시아가 핵 사용도 뭐 서슴지 않겠다고 하고 만약 핀란드가 들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엄청난 정식적으로 실수다 이러면서 유럽 정세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의 모든 관심은 유럽도 악화되고 있는데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이거 또 이게 정세 악화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정적으로 관리 현상 유지 정도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이번에 핵 공유라든가 전술핵 재배치 뭐 이런 게 나온다면 제일 먼저 반발할 건 중국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바이든으로서는 두 전선에서 결국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와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북핵 문제를 완전히 뭐 북핵 폐기나 철폐 이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런 관리 차원에 아마 코로나 보건 지원 문제도 들어갈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로 관심 가지는 건 역시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아닐까. 왜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수십조에 달하는 반도체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또 바이든 지금은 세계적인 공급망 형성입니다. 이런 심도 있는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느냐. 북핵 문제는 일단 현상 유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경제 안보 쪽으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진다. 그게 지금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또 이야기했더라고 경제 공급망 안전 문제를.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
이 북한의 코로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에 미 국무부가 네. 북한에 대한 코로나 지원 문제는 지지한다. 이렇게 네. 정책적인 선은 딱 그어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와서 그런 방향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합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태용호 의원도 거기 적극 동감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과연 우리의 지원을 받아들일지 네. 아니면 이 문을 꽁꽁 닫고 또 스스로 이 자멸의 늪으로 빠질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치펀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한 펀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